안녕하십니까. 시간은 이제 농경 토론회 금년 들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농가 효율성 측정과 시차 간 비교 방법이라는 주제로 농산업혁신연구본부의 신산업실의 김정승 부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시간 한 25분 정도 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발표를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농가 효율성 측정과 시차 간 비교 방법에 대해서 발표할 농산업혁신연구본부 신산업연구실 김정승입니다.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의 구성은 첫째, 효율성 개념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본 제목인 시차 간 비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원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정확히는 시차 간 비교뿐이 아니라 효율성 그 개념이나 이런 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좀 농경 토론회니까요. 저의 고민사항,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성 개념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효율성은 1957년 닥터 페랄이 발표한 페이퍼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최적화된 생산 혹은 투입량 혹은 비용 혹은 그런 대비 실제 사용되거나 생산된 양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그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기술적 효율성, 테크니컬 이피션시, 배분적 효율성, 알로케이티브 이피션시, 경제적 효율성, 이코노믹 이피션시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술적 효율성은 여기 인풋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투입물 중심의 기술적 효율성, 아웃풋 오리엔티드 산출물 중심의 기술적 효율성, 그리고 그 두 개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닥터 체인버스가 1996년에 제안한 디렉셔널 디스턴스 펑션 DDF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믹 이피션시는 코스트 이피션시, 레비뉴 이피션시, 프로핏 이피션시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배분적 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비로서 그 중간에 나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측정에 대해 좀 더 정의인데요. 이 인풋 오리엔티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인풋 오리엔티드 기술적 효율성은 투입물 중심의 기술적 효율성은 요 길입니다. 요 OA, 요게 A에서 2분의 이게 요 집합을 우리는 input requirement set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때의 투입물 가격이라고 하고 2분은 여기서 어떤 X라는 인풋을 넣고 어떤 Y라는 산출물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 분은 이 경계에서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의 기술적 효율성은 OA, Lay from Origi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0점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2점까지의 거리, 혹은 여기에 계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요 거리 분의 요 가장 인풋 리퀘어먼트 셋의 이제 끝에 있는 요 경계선에 있는, 왜냐면 인풋 리퀘어먼트 셋은 요 클로즈드 셋이니까 요 경계선을 포함합니다. 여기까지의 거리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가 나오는데 요 C, 코스트 이피션시를 요 그림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요 A점에서의 비용입니다. 최적화된 비용이 비용 함수의 비용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곱하면은 요만큼이고요. 요거는 요 점이 원래 최적화된 점이죠. 하지만 어차피 요 비율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됐으나 여기의 비율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코스트 이피션시는 OA분의 요 OC, 결국 길이를 재서 비율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알로케이티브 이피션시는 뭐냐? 요 OB분의 OC, 이거 죄송합니다. 못한다. OB가 분모고요. OC가 이제 밑에 있는 건데, 이제 일종의 원래 이 인풋 가격의 정보를 완전히 반영을 하면은 사실은 요 조합이 요 정도쯤에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한테 이게 프라이스 테이커로서 완전히 그 정보를 반영을 못해서 원래는 요 선에 있어야지 가장 잘 조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요 비껴나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식이 이게 오탈자인데, 이 CE는, 그러니까 이코노믹 이피션시는 TE와 A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디렉셔널 디스턴스 펑션은 여기 이게 이제 T, 이게 생산 가능 집합 혹은 테크놀로지 셋이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했을 때
요 어떤 생산자가 역시 또 요 밑에 있는 데서 생산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벡터 G, 요게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만 뭐냐면은 이게 원 인풋, 원 아웃풋일 때, 마이너스 1이면 요 방향이면은, 요 방향으로 가면은 인풋은 한 단위 줄어들고 아웃풋은 한 단위 늘어나는, 뭐 이렇게 약간 임의적인 어떤 벡터를 설정하고, 요 벡터를 받아서 이게 얼마나 증가하면 이 사람이 효율적인 데까지 가느냐. 요 길이의 이 베타를 재는 게 디렉셔널 디스턴스의 값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근데 이 페라이 교수님이 닥터 페라이 말한 이 효율성 efficiency 개념과 셰파드의 디스턴스 펑션은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아웃풋 디스턴스 펑션은 이렇게 정의되고요. 인피멈 오브 이렇게 되고 인풋 디스턴스 펑션 슈프리멈 오브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이 식에 따라서 요 디스턴스 펑션과 효율성, efficiency는 사실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라는 정확히 역수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정해요. 이 식을 가만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나온 식을 봤을 때 슈프리멈 오브 로 이렇게 로가 x 어떤 x가 실제로 투입된 x지 않습니까? 요 x를 1보다 큰 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서 1보다 줄여가지고 요 인풋 리퀘어먼트 셋에 있게까지 당겨준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밑에 어떤 로 1보다 큰 로로 이렇게 당겨서 B까지 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명시가 않지만 input requirement, efficiency의 그러니까 투입물 중심의 efficiency, technical efficiency는 값이 0에서 1 사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수 관계니까 input distance function은 항상 1보다 큽니다. 1이 가장 작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2단계라는 건데요.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는 사실은 어플라이드를 하는 사람으로서 엠피리컬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측정하느냐? 되게 단순합니다. 이것도 1단계로 먼저 생산함수, 즉 여기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 생산함수를 추정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 생산함수를 추정하면은 뭐 디스포저빌리티 컨디션이라든지 클로즈드 컨디션이나 이런 걸 가정하면은 요 밑에 생산 가능집합은 모두 다 포함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2단계로 경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여기 얘를 이쪽 방향으로 당기면은 인풋 오리엔티드 이피션시가 되고 위로 올리면은 아웃풋 오리엔티드 이피션시가 되고 이렇게 요 사선 방향으로 가면 디렉셔널 디스턴스 펑션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추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비모수적 방법으로는 데이터 엔버런먼트 아날리시스 DEA가 있고요. 모수적 방법으로는 스토캐스틱 프론티어 아날리시스 SFA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100%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페이퍼에서 비모수적으로 효율성을 추정했다. 혹은 모수적이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DEA를 사용해서 추정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모수적으로 추정했다 아니면 파라메트릭을 추정했다 하면 스토캐스틱 프론티어 아날리시스를 추정합니다. 그 외에도 준모수적 방법, 닥터 코스만앤들이 제시한 준모수적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생산 기술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Free Disposable Whole, FDH, 그러니까 이 DEA는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가정이 컨벡스셋을 가정합니다. 생산 집합이. 여기 보시면은 컨벡스 하지 않습니까? 컨벡스셋을 블록 집합을 가정하는데 이 프리 디스포저블 홀은 생산 집합이 여기는 안 적어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넌 컨벡스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추정하냐? DEA를 이용해서 투입물 중심의 효율성을 추정한다면 이게 생산 기술이 CRS임을 가정할 때요. 이거는 요 식을 가지고 일종의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경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생산함수형에 대한 가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콕 더글라스 형식을 쓴다 혹은 CS 형식을 쓴다 그러면 생산함수형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파라메트릭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논 파라메트릭이고요. 그리고 뒤에 에러 텀에 대한 분포에 대한 가정도 하잖아요. 뭐 노말을 따른다 이렇게. 그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fully non-parametric approach라고 하거든요. DEA를. 그렇기 때문에 약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맨 마지막에 요게 일종의 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끝에 있는 점들을 읽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람다라는 요 가중치를 이용해서 끝에 있는 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점을 이어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합이 1과 같다고 가정하면 생산 기술이 variable return scale를 가정합니다. 어쨌든 DEA는
제가 아는 한 생산 기술, 즉 그 프로덕션 셋이 컨벡스하다, 볼록 집합임을 자동으로 가정하고 있고요. 비용 효율성을 추정하는 방법도 역시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우리 이제 W라는 인풋 프라이스의 정보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역시 요 밑에는 이 위에가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종의 인풋 리퀘어먼트 셋을 만드는 거죠. 요걸 이용해서 요 과정, 이 밑에가 인풋 리퀘어먼트 셋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가 당기거나 이렇게 이 어떤 이렇게 된 부분에 있는 걸 이렇게 당겨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웃풋 오리엔티드는 여기 있는 람다를 여기 있는 세타를 이걸 맥시멈으로 바꾸고 여기 있는 세타를 요 밑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단순하게 추정돼요. 이건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뭐 요즘에 DEA를 추정하는 패키지나 소프트웨어는 대단히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겜스가 있고요. 그리고 R로도 할 수 있고, 스타타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매틀랩에 애드온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매틀랩으로도 할 수 있고, 대부분이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FA를 아까 말씀드린 풀리 파라메트릭 방법인 SFA를 이용해서 기술 효율성을 추정하면은 이 함수형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함수를 추정할 때 이 마이너스 U 있지 않습니까? 요게 없고 그냥 y는 fx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마이너스 u를 더한 거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요거 이제 여기도 이제 이 f의 형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 u의 분포도 가정하고 엡실론의 분포도 여기 나왔었지만 뭐 대부분 이제 노말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 u를 뭐 하프 노말, 트렁케이트 노말 뭐 여러 가지 0보다 큰 어떤 분포로 가정을 하거든요. 이 가정을 한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여기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비효율성은 항상 얘보다 이 어떤 에러톤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포인트에 이 비효율성 자체는 비효율성이니까 얘보다 무조건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해질 수는 없고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래서 일부러 비교가 되게 코스트 에피션시를 추정한다고 했을 때요. SF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더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가장 효율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가장 작은 비용이 되니까 코스트 펑션 자체가 미니마이즈 된 것이니까 더하게 되고요. 이 뒤에 있는 그 이피션시에 대한 분포 가정은 뭐 하프노말, 트렁키노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는 우리가 생산함수를 쓰려면은 단일 산출물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산출물이나 다투인물의 경우에는 거리함수의 동차성을 이용해서 코엘리 2005 이런 걸 써서 디스턴스 펑션을 써서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약점인데요. DEA의 약점이 fully non-parametr이기 때문에 2005년 저널 오브 이코노메틱스 2005년에 발행된 걸 보면요. 그때쯤에서 이제 DEA를 하는 분들과 SF를 하는 분들 사이에 이제 옛날에 어떤 컨퍼런스 같은 걸 했나 보더라고요. 그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 두 개 방법이 차이가 있고 어떤 논쟁도 벌이고 그러는데요. 말씀드렸듯이 DEA는 사실 에러텀도 없고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엔도제네이티도 없고 생산함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SFA는 생산함수형에 대한 가정을 하고 에러텀과 그 이피션시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 DA로 돌아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러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냥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양의 편의가 존재합니다. 실은 여기에쯤에 있다면 이게 아주 우리의 모 프론티어라고 하면은 모 생산의 끝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까지 있는 걸 다 못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쯤에 있으면 우리가 추정한 프론티어는 여기쯤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가 추정한 프론티어 여기라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정한 이피션시 스코어는 사실 더 작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로 무조건 양의 편의가 존재하다. 이게 시마의 윌슨이라는 분들이 말한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DA는 극단치 예를 들어서 이 끝에 있는 게 확 올라가 있다 그러면 갑자기 확 프론티어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런 불안정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시마의 윌슨 혹은 립 시마의 윌슨 이런 분들이 1998년, 96년부터 계속 부스트랩 방법을 이용해서 통계적 추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양의 편의를 완화시키고 통계적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페이퍼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단치로 확인 및 제거하는 방법도 시마의 윌슨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너무 간략하게 나오는데 이분들이 양의 편의를 완화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좀 억지로 깎아내리는 느낌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효율성을 추정했을 때 효율성치 값은 아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 추정, 그러니까 효율성의 효율성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추정치 결정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2단계 분석, 2스테이지 아나리시스라고 하는데요. 2단계 추정 방법은 이게 되게 단순합니다. 추정된 효율성치를 왼쪽에 피설명 변수를 놓고 이 효율성 결정 요인 G라는 걸 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통칭 environmental variable 혹은 contextual variable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페이퍼를 보면. 2단계 추정 방법은 기존에 토빗이 있고요. 센서도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렁케이티드 ML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C-는 2007년에 한 거고, 효율성 추정치를 로그 변환 후에 OLS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8년에 나왔는데요. 이거 말고도 페펜 울드리치가 1996년에 말한 코너 솔루션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빗은 센서도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인풋 중심의, 투입물 중심의 효율성 추정치는 정의상 0부터 1 사이에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센서도 됐다는 건 예를 들어서 1보다 큰 게 있는데 우리가 1로 관측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1보다 큰 값이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센서도 됐다는 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트렁케이티드 방법은 이 트렁케이티드 방법이나 이런 방법은 인풋이나 아웃풋의 집합에 대한 영역에 대한 정의 때문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생성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2005년이나 이런 데 보면 사우자인 곰즈가 인스트루먼털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GMM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게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차감 비교라는 걸 들으면요. 효율성이 어떤 특정한 농가 혹은 김정승이라는 사람의 효율성이 연도별로 변해간다. 이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효율성이 전설 끝까지 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선행 연구에 보면은 정확히 여기 페어 에델 1994라고 나오는데, 이 방법은 서로 다른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T기와 S기 했을 때 생산 경계,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프론티어를 추정해서 효율성을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잠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다음에 오도넬 에델과 플로코 에델은 공통 경계, 이제 메타 프론티어 방식이라도 하고 커먼 프론티어 방식이라도 하는데요. 그런 프론티어를 만들고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첸 에델이 한 거는 이렇게 좀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프론티어를 어떻게 추정을 하고 거기랑 비교하냐는데, 이 페어 에델의 방법은 요 T기의 효율성은 여기에 있다면 요 프론티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S기는 여기에 있다면 또 이렇게 재고요. 요 각각의 다른 기의 프론티어를 만들고 그냥 거기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효율성에 그걸 비교한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저라는 농가의 효율성이 이렇게 생산은 여기서 하는데, 여기에 있다가 얘가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나는 계속 똑같은 양을 넣고 똑같은 양을 사용해서 똑같은 양을 생산한다고 가정을 할 때, 남들이 일종의 프론티어가 옆으로 확 늘어남에 따라서 내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맞나? 그 비교를 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생산 기술화에 있는 것. 그런 지적이 나와가지고 오도넬 에델은 메타 프론티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1972년인가 78년에 하면 루탄에 보면 메타 프로덕션 펑션 페이퍼가 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일종의 이 T기의 프론티어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은 이 메타 프론티어라는 걸 쭉 만들어요. 이걸 다 덮는 거대한 생산 집합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비교하는 게 있고, 플로코 에달, 정확히는 옛날에 다른 방법인데, 이거 윈도우 어프로치인데, 이거는 전체 기를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다 덮으면 메타 프론티어고요. 이걸 한 윈도우라고 만들어서 3년이나 5년마다 윈도우즈라는 걸 만들어서 요걸 이렇게 그때마다 구간을 구별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하는 방식이에요. 이 첸 에델의 방식은 이 어떤 프론티어를 한 기에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기에 프론티어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S기에 프론티어가 여기 있다면은, 제가 이 어떤 김정승이라는 농가의 인풋과 아웃풋 포인트가 여기 있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에 일단 T 플러스 S기에 프론티어를 고정시켜 놓고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 좀 독특한 게요. T 플러스 S기에 김정승이라는 농가의 생산 포인트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프론티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0보다 1 사이를 벗어나게 됩니다.
1보다 높은 효율성이 사실은 이 경우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면 이 각각의 방법에 약점이 있는데요. 제가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페어앤에달이나 기존의 방법은 이 서로 다른 생산 경계에 있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비교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메타 프론티어 방식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메타 프론티어 방식은 해마다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T기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한번 크게 형성된 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생산 함수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T 플러스 S, 테크놀로지 리그레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도 이 메타 프론티어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가 늘어날수록 계속 확장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대단히 틀렸냐, 이렇게 어떤 테크놀로지 셋이 줄어드는 게 말이 되느냐. 자동적으로 테크놀로지는 언제나 임프루브 한다라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된 게 그럼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자동으로 배제하게 된다는 약점이 있고요. 윈도우 어프로치는 그걸 짧게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극복은 했지만 그 같은 기간 동안 이 프론티어가 안 변한다는 건 이거는 생산 기술이 자체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걸 자동적으로 가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아직 이 페이퍼가 리젝 됐는지 억셉 됐는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감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기존 방식이 여기에 썼던 저는 먼저 이 테크니컬 에피션시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를 기술의 변화와 개인적 기술 효율성의 변화에 대한 노력으로 이렇게 식으로 구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기존 방식은 이게 이제 페어 에델의 방식인데요. 이 밑에 있는 게 이 어떤 이 기의 김정승이라는 농가의 인풋과 아웃풋 포인트라면 이 위에 있는 거는 그 기의 프론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프론티어를 댔다. 즉, 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 예전 방식은. 이렇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첸 에달은 이렇게 이걸 극복을 했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T에 대해서는 제가 했던 거는 이 첸 에달이 한 방식과 차이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제가 한 거는 첸 에달은 테크니컬 에피션시에 집중을 했다는 저는 그거를 이코노믹 에피션시, 그러니까 코스트 에피션시를 가져와서 이코노믹 에피션시를 확장을 했다는 건데요. 기존 방식은 역시 T기의 T 플러스 각 기의 프론티어와 각 기의 인풋 정보를 이용해서 코스트 에피션시를 재고 그 비율로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변했는데 저는 여전히 여기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확장됨에 따라서 저의 테크니컬 에피션시는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저는 여전히 똑같은 포인트를 하는데 그런 걸 좀 극복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좀 됐습니다. 요런 어떤 인풋 프라이스 가격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갑자기 확 변했어요. T 플러스 S기에. 그럼 이 사람은 또 이 정보가 변함으로 따라 이 사람의 코스트 에피션시도 변하거든요. 이 사람이 여전히 이 포인트에서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 시점, 이런 어떤 특정 기에 기초 시점을 정해놓고 그 정보, 프론티어와 인풋 프라이스의 정보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자라는 게 제가 제안했던 제 학위 논문과 지금 제출한 논문에 제안했던 방식입니다. 이거의 장점은요, 생산 경기의 변화 효과를 제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입 가격 변화 효과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의 변화는 T의 변화와 A, 비분적 효율성의 변화로 구별되는데요. 이거는 아까 곱비라고 했는데, 이걸 4개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 TC가 생산 경기의 변화 효과고, P가 투입물 가격 변화 효과를 있고요. 요거를 이 2개를 띄어내고, ICC라는 건 요 2개, 항의 곱배, 곱과 같습니다. 실은. 요 변화가 같고요. 그거를 도출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방법에는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려움은 있었고요. 이게 최대 약점이 약점이죠. 근데 T기의 인풋 프라이스의 가격과 T 플러스 1기 혹은 T 플러스 S기의 인풋 프라이스 가격, 그 두 기의 공통된 인풋 가격이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완전히 다 못 푼 숙제거든요, 사실. 어떤 기로 가격 정보를 정하는 게 맞는가? 왜냐면은 가격을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걸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은 맞춰서 어느 정도 움직였을 텐데
이거를 계속 과거의 기로 평가를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사실은 제가 제안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계속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까도 생각해서 뭐 이렇게 각도로 재볼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하는데 그건 다 구현을 못했었습니다. 예. 활용 방안인데요. 결국 저희는 연구원을 다니니까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 이피션시를 타 분야에서 활용하는 건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 간의 효율성을 비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 이코노미 스코프 관련돼서 은행이 예금도 팔고 보험도 팔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은행 지점 간의 효율성을 비교하는지 호텔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학교, 병원의 효율성을 추정해서 비교하는 게 많이 하고요. 어떤 도로가 정책이 바뀌었을 때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도 있고 연구원에서 어떻게 썼는지 봤는데요. 그 마상진 박사님이 농업법인의 효율성을 분석하신 적이 있고요. 성재훈 박사가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있고, 임소영 박사님인데 국가별 농업재정의 효율성을 분석하신 적이 있고, 그 전에도 제가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잠깐 뭐 고민을 했는데요. 먼저 일단 농가나 농업법인의 효율성이 생산성을 추정하는 건데요. 이 농가 효율성을 분석할 때는 농산물 생산비 조사나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만키스트 프로덕티비티 인덱스를 추정할 수 있는데 만키스트 프로덕티비티 인덱스가 그 효율성, 그러니까 efficiency의 비율로 정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한 거를 비율을 해서 만키스트 프로덕티비티 인덱스를 추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잠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쓰는데 효율성의 변화를 뭐가 더 크느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농가의 어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정책을 농가의 효율성 자체를 증가시키는 게 더 지금 중요하냐 아니면 프론티어를 늘리는 게 중요하냐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이 많은 농가들이 끝까지 따라왔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농가의 효율성을 증가시킨 다음에 많은 농가 끝에 있는 선도 농가나 이런 프론티어를 늘리는 게 돈을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사용되고 아니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안 사용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좀 마지막으로 제가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은 효율성 혹은 생산성은 아시다시피 양 대 양의 관계입니다. 양 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산량, 투입량 자료를 획득하는 게 어려운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코스트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 정보가 들어갑니다. 가격 정보가 들어가면요, 이 순수하게 기술 효율성을 추정한 게 아니라 가격 정보랑 합쳐진 약간 그 잡음이 들어간 효율성을 추정하게 돼서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가능하면은 순수한 생산량, 투입량 자료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믹 이피션시를 보면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투입재와 생산물의 가격 정보를 가격 지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단히 많은 투입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비료도 엄청 종류가 많고, 농약도 엄청 종류가 많고,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 누군가는 뭐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고, 누군가는 관행 농자재를 사용하는데 그들의 가격을 어떻게 이거를 농약이나 비료라는 하나의 투입재로 합쳤을 때, 에그리게이션 했을 때 이들의 가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격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좀 어렵고 있고요. 하나 더 말하자면은 캐피탈 코스트 가격은 얼마일까? 이게 제가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캐피탈 코스트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하더라고요. 유저 코스트 어프로치 이런 걸 요즘에 쓰는 거 봤는데 대단히 예를 들어서 농산물 생산비 중에 대단히 많은 자료를 다 더해서 캐피탈로 산정을 하더라고요. 캐피탈 코스트. 근데 그거는 다 이제 가격으로 예를 들어 대표적인 캐피탈 코스트라면은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디프리시에이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사실은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농가경제조사랑 농산물 생산비 조사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농산물 생산비 조사의 그 표본은 2017년까지 농가경제조사의 सब셋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키가 같다면은 같은 농가였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두 개를 연계시키면 좀 더 이렇게 풍부한 정보를 쓸 수 있었는데 2018년부터 그게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 키가 같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농가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연계하면 또 좋지 않을까? 향후 주제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공건지인데 친환경 농업과 관행 농업의 농가의 효율성을 비교한다고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그냥
생산함수에 그 인터셉텀의 더미를 줘도 비교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럼 마지널은 똑같고 마지널 프로덕티비티는 똑같고 그냥 쉬프팅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 친환경 농자재와 관행 농자재의 마지널 프로덕션이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 축으로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다르다. 가격이 완벽한 질적인 차이를 반영해서 가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가격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역시 또 가격이 들어가면 순수한 테크니컬 이피션시를 재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DF 말씀드린 그 디렉셔널 디스턴스 펑션에서 인풋 아웃풋에서 하나를 굿 앤 배드 요즘에 그 환경이나 이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해서 줄이는 방법이나 메터리얼 밸런스 어프로치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환경 효율성 이런 걸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제 고민인데 농업 성장이나 이런 거랑 이쪽 생산성의 효율성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아직 제가 되게 초보 단계로 거의 못 푼 문제라서 일단 언급만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두석씩 말씀드리고 제 고민도 말씀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통 효율성 측정 효율성 얘기하면 이제 DEA를 많이 떠올리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이제 박사님께서 SFA 보수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더 간략하게 연구를 해주셔서 좀 유익한 자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발표 들으시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양의 비교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친환경 농업 일반적으로 이제 30년을 해서 이제 그 DEA를 해본 적이 있는데 보면 이제 그 양 자료가 얻기가 이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자재 구입 비용 자료를 넣기도 하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양대 양의 비교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렇게 비용이 들어와도 이게 좀 뭔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사례도 있는지 좀. 이전에 그 강혜정 최지연 2010인가 보면은 사실은 그때 사용한 거 보면은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해서 비용 이런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데 반드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주 순수한. 가급적이면 양대 양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양대 양이면 합치기도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비료, 농약 요거 엄청 많이 쓰는데 요거 그리고 이거를 자재 이렇게 합칠 때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이거를 순수하게 1대1 합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사실은 제가 했을 때 농자재랑 캐피탈은 비용으로 썼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자료를 얻기가 어렵고 그걸 애그리게이션 할 때 애그리게이션 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나하나 나누자면은 이게 디멘전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DA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되게 많은 농가가 디멘전이 많으면 되게 많은 농가가 1로 나와요. 효율성이. 그런 약점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30개라면은 이 인풋이랑 아웃풋 개수가 몇 개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1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효율성을 누가 효율적이고 누가 아니다라는 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 어떻게 데이터를 그러니까 인풋이나 아웃풋을 합치느냐 이거를 가지고도 그 하는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이제 본인이 하신 새로운 방법론으로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좀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결과가 안 나와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뻔뻔하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비교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제 코스트 에피션시 혹은 이게 레비뉴 에피션시까지는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프로핏 에피션시는 약간 개념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다른 서로 간의
다른 기회에 어떤 특정한 농가, 어떤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그 코스트 에피션시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방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프론티어가 다르면 사실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똑같이 생산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똑같은 양을 가지고 똑같은 양을 사용해서 똑같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어떤 선도 농가가 있어서 확 올라갔을 때 저의 효율성은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본원적 의미의 효율성으로서는 그건 맞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의 어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노력은 이렇게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좀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발표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네, 되게 뭐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오셨다고 했지만 되게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그 양대 양이라는 그런 얘기는 좀 개념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저도 DA 분석을 몇 번 안 해봤지만, 근데 대부분 연구들 보면은 투입도 대부분 이제 비용 요소들하고 산출도 다 매출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그 엄격하게 그 양만 고집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뭐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일단 그게 하나 제 생각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시차 간 비교가 그 핵심인 것 같은데, 이 시차 간 비교하신 거하고 그 맘키스트 프로덕티비티 인덱스하고의 조금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또 그 시차 간 비교를 보면은 여기 좀 그냥 이 상태로 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어떤 요소를 그냥 말 그대로 분해 정도 한 거지, 이게 시차 간 비교가 가능한,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시차 간 비교가 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완 설명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맘키스트 프로덕티비티 인덱스의 방식은 이렇게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생산점이 여기 있고 여기 생산점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랑 비교하고 여기서 여기랑 비교한 겁니다. 서로 다른 프론티어랑 비교한 거거든요. 그 테크니컬 에피션시 개념을 보면은. 근데 저는 이거랑 더 같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갈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보다 큰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프론티어를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공통의 프론티어라기보다는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고정된 프론티어가 있으면 직접 비교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 경계 효과, 이 TC라는 거를 제거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투입 가격 변화 효과, 이 PE라는 걸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나눴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을 제거하고 요 식과 요 식이 있었거든요. 사실 여기에는 표시하지 않는데 요 두 개의 곱만 넷아웃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 프론티어와 인풋 프라이스 가격을 고정시키고 그 코스트 에피션시의 변화를 각각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할 수 있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나눠서 요 두 개, 네 개의 요소 중에 요 두 개는 관련식을 제외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한 방법. 네. 저는 이쪽 분야로 이 방법론으로 분석을 안 해서 그래서 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박사님 말씀 설명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그 본인이 이제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 방법과 좀 다르게 이 연구 방법을 고안하시면서 조금 고민스러웠던 지점이 기준 시점 그 T에서의 그 프라이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혹시 최근에 그런 관련된 연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없어서 뭔가를 박사님이 새롭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 말씀드리자면요. 되게 이제 라스 프라이스 지수나 파실 지수나 이렇게 해서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를 만드는 거는 봤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일종의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변화를 보자 하는 건데 이거가 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T기와 T 플러스 S기의 가격 정보를
같이 넣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찾아본 바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맞추고 다 딴 거를 못해서요.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간 이게 뭐 망상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상상해 본 건데요. 이렇게 변했잖아요. 얘가 여기 있다 여기로 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 간 각도 있지 않습니까? 요 각도를 이용해서 얘의 각도의 변화, 얘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T기와 T 플러스 S기의 인풋 프라이스라는 거를 하나의 어떤 지수나 뭐로 만들기 어렵다면은 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요 각도의 변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더 많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얘의 변한 각도보다 얘의 변한 각도가 더 크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케이티브 이피션시가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각도를 어떻게 제가 뭐 탄젠트 그러니까 뭐지? 삼각함수나 뭘 써서 각도를 좀 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그때 생각도 안 되고 그때까지로서는 제가 그냥 막 한참 고민하다가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지? 막 이런 생각하다 그것까지는 해봤는데 그거 실제로 어떻게 잴 수 있을까? 이 각도를 삼각함수까지도 이렇게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진행시킨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 대 양 말씀드렸는데 예시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양 대 양인데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자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저도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냥 코스트 자료 연구를 썼습니다. 이게 에그리게이션 할 때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능리엔 아까 2012 여기 보면은 그 샤바센 엘리버 1992 이거 보면은 그 프라이스 인덱스를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 에그리게이션을 하면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는 아니라서 제가 이해한 것에 비추어서 그냥 그 박사님 말씀을 토대로 했을 때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대다수 일반적인 농가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박사님 예시를 들으신 것처럼 김정숙 농가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특정 농가에 의한 기술 수준의 점프로 인한 그 프론티어 확장의 효과를 막기 위해서 그 프론티어를 고정해 놓았다고 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농가 기술 생산성이 그대로이고 대다수의 그 생산 기술의 점프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럼 이 프론티어가 분명히 점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농가는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건 여전히 여기에 비슷하게 있는데 몇몇이 이렇게 휙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예, 근데 선생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많은 농가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반영해야 될 것 같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은.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역시 계속 이렇게 많은 농가가 이렇게 갔어요. 실제로 몇몇은 여전히 여기 있겠지만 그렇다고 요 많이 이동한 농가들은 여전히 여기에 두잖아요. 그럼 1보다 큰 이피션시로 나오거든요. 테크니컬 이피션시가. 그럴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꼭 얘를 그렇게 들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억울하지 않겠느냐,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이들도 갔기 때문에 여전히 증가했다고 하는 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용을 못할 거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생산성 할 때도 역시 양대 양이 왜 계속 나오거든요. 양대 양이다. 인풋과 아웃풋이 양이다. 해서 그게 사람을 되게 괴롭게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정말로 괴롭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좀 궁금한 거 여쭤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TA 국내 보안 대책이 들어가기 전과 후에 효율성이 어떻게 변했을까, 뭐 그렇게 관심 가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쪽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시기적으로 전과 후인데요. 그거는 이제 컨트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저희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슷한 애들을 뽑아서 시기가 다른 거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 변화한 부분을 컨트롤해서 전과 후를 좀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비교하다기보다는 좀, 예, 그냥,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드는 생각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예, 예, 예. 왜냐면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빼내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은 모릅니다. 안 해봐서. 이거 한번 봤는데. DA랑 비슷한 방법인데, 가상의 어떤 나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있고 없고인데, 다 있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가상의 이게 비슷한 다른 데서 정보를 뽑아서 가상에 없었을 때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 제목 죄송한데, 방법 이름 잊어버렸고. 그게 아니면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이 사람들이 변하는 효과를 넷아웃하고, 투스테이지나 못한 걸 써서, 그렇게 비교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첨언하자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반대편으로 이게 역시 또 고민인데요. 이 효율성이 이게 이 정부 정책 얘기는 하나도 안 했죠. 정부 정책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이게 내 비용이 아니니까. 근데 이 FTA나 이런 거 하면서 더 들어오니까 이렇게 된 효과, 하여튼 그런 걸 좀 골라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약간 뭐 말을 안 했는데 고민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리스크 어버스인 사람일수록 같은 양을 투입해도 덜 생산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김정승이 되게 저는 리스크 러버까지는 아니고 뭐 어느 정도 뭐 나는 괜찮아. 약간 적당한 리스크 어버스고 정학균 박사님은 되게 리스크 어버스인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요. 이 똑같은 프론티어에 놓으면은 정학균 박사님은 여기 계시고 전 여기 계시거든요. 되게 본인의 그러니까 이거를 이피션시를 본인의 특성이고 이 이피션시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좀 좀 띄어내는 걸 좀 고민했던 거거든요. 역시 약간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 투스테이지에서 이렇게 같은 투스테이지에서 설명 변수를 놓고 이 리스크 어버스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가 2010몇 년에 캔자스 스테이트 엘리자베스 이거 교수라는 분이 그때 퍼드에 계셨나? 그분이 쓴 게 있거든요. 그 KFMA 데이터로 쓴 게 있고, 그전에도 또 그 페이퍼는 안 봤는데, 은행의 어떤 은행인가? 그걸 따서 반영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좀 반영해서 효율성을 구하는 방법을 고민을 잠깐 하다가 제가 그때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 페이퍼 주제 중에 요거를 반영해서 그걸 잘라낸 나머지 넷아웃한 효율성을 구하고 싶은 게 제가 하는데 제가 그때 잠깐 보다가 못해서 일단 그냥 머릿속에 구상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거랑 비슷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라내서 그렇게 효율성을 구할 수 있다면은 그걸 생각해보면 그건 대단히 저는 의미 있을 거라고, 뭐, 관심이 없으시고, 저로서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효율성이 이렇게 측정이 되면은 이제 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아까 18페이지에다가 이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경우의 수가 이 네 가지 외에도 또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요인 분해를 해야 이제 그게 결국 정책 방향이나 정책 제안하고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예, 코스트 이피션시를 분해하는 것까지는 제가 완전히 생각을 못하고 그냥 테크니컬 이피션시를 분해하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 네 가지라고 하지만 사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론티어 가는 게 크느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더 크느냐, 그냥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코스트 이피션시까지 가면은 네 가지로 구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봐셔도 보이겠지만 사실 두 가지입니다. 쌍은 두 가지입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정학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별 농가들이라든지 농가 그룹별로 테크니컬 에피션시가 구분이 돼. 그 계량적으로 측정을 했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 되나? 그리고 그것을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고민이고요.
언뜻 생각할 때는 그 다른 변수들에 대한 그 컨스탄트를 가정을 하고 그 최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그룹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분석 방법론들이 그 분석 주제들이 굉장히 많겠다. 일할 게 굉장히 많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안 하려고 참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여러 가지 지금 응용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농가뿐만 아니라 그 정부,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부처의 특성을 구분을 하면 개별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재정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면서도 사업의 개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려해보고 분석할 툴들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이 한번 고민도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그 농가 효율성 측정과 시차 간 비교 방법 두 가지를 다 해주셔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연구할 때 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지금 투어를 해보시는 거니까요. 예. 궁금해 좀 기대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요 내용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이제 분석 사례들을 가지고 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오늘 발표하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 들어 세 번째 농경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